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아줌마예요. 지금 림프종 혈액암이라는 몹쓸병에 걸려 힘겹게 투병 중이신 친정엄마와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현재 이혼 소송 중이라 남편은 혼자 따로 나가 살고 있는데 다른 형사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재판이 함께 진행 중이네요. 아마 남편은 저와의 이혼보다 본인이 저지른 죄값이 얼마나 중하게 나올지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거예요. 참으로 바보 머저리 같은 놈이었거든요. 그놈한테 다 속아서 혼전 임신하고 결혼 생활 유지한 제가 참말로 바보같이 느껴지네요. 남자 보는 눈이 그리도 없었나 봐요. 좋은 남자 고르려면 그래도 연애 경험이 좀 있었어야 하는데 그 전까지 뭐가 그리 바빴는지 연애 경험이 전무했죠. 그래도 애기 아빠를 바보 머저리라고 비하하는 제가 좀 독해 보이시나요? 제 사연을 다 듣고 나시면 아마 저의 심정이 이해되실 거예요. 남편이 본인 형사재판에 더 신경을 쓰고 있듯이 저도 남편과의 이혼보단 친정엄마의 건강을 훨씬 더 걱정하고 있답니다. 림프족 혈액암이 뭔지도 잘 몰랐는데 전신에 퍼지기 쉬운 너무 무서운 암이더군요. 외동딸인 저를 위해 성실하고 착하게만 살아온 우리 엄마에게 왜 그런 끔찍한 병이 찾아왔는지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했죠. 지금은 엄마도 저도 다 받아들이고 치료에 힘쓰고 있어요. 제가 이혼하고 남편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친정엄마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이 모든 게 지난 1년간 일어난 일이에요. 완전히 늪에 빠지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일어났어요. 기적과도 같은 이 사건 덕분에 엄마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병원 VIP실에서 암치료를 받고 있죠. 그래서인지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엄마가 요즘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기도 해요. 하늘이 우리 모녀를 가엾게 여겨 큰 행운을 내려주셨나 봅니다. 과연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시죠? 실제 겪은 저도 믿을 수 없는 마법 같은 일들을 지금부터 공개해 볼게요. 마치 카페에서 친구와 함께 수다 떨듯이 사연살롱 여러분께 상세히 털어놓을 테니 제 이야기 들어주세요.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연애 스토리는 바로 우리 부모님의 실화였어요. 엄마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그마저도 쫓겨나서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채 상경했다고 하더군요. 초등학교, 아니 그때 당시엔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고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엄마는 가죽 벨트나 지갑, 가방 등을 파는 피업 공장에 취직했고 그곳에서 아빠를 만나 첫눈에 뿅 하고 반해버렸다고 하네요. 엄마 아빠가 사귀게 된 이야기가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라서 어렸을 적 엄마에게 많이 물어봤던 기억이 있네요. 하지만 엄마는 두 분이 사랑에 빠지게 된 스토리는 많이 말해주셨지만 그 이후에 아빠와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는지, 우리 곁에 아빠의 존재는 왜 없는 건지에 대해선 제가 커서야 말씀해 주시더군요. 수진아, 엄마 아빠 만난 얘기가 또 듣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우리 수진이가 중학생이나 되었으니 가감없이 다 말해줄게.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까지 말이야. 와, 나한테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었어요? 당연하지. 참 매정하고 지독한 양반들이었지. 엄마가 일하던 가죽 공장의 공장장이 네 할아버지였어. 네 아빠는 부유한 공장장의 아들이었고 말이야. 게다가 좀 잘생겼었니?
젊었을 때 아빠 사진 두세 장 정도 봤지? 여공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니까. 완전히 왕자님이 따로 없었지. 그런 멋진 아빠가 엄마를 좋아해준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기까지 하더구나. 하지만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가 돈 없고 가방끈 짧고 가족도 없는 여자라는 이유로 네 아빠랑 사귀는 걸 처음부터 극렬히 반대하셨어. 그래도 우린 비밀 연애를 이어갔고 엄마 뱃속에 소중한 우리 수진이가 생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할머니는 우리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안간 힘을 쓰더니 급기야 네 아빠를 데리고 미국 이민을 떠나버리더구나. 진짜 독한 양반들이지. 그 후로 엄마 혼자 우리 수진이를 낳고 사진도 보내주고 하며 아빠와 편지만 몇 번 주고받다가 어느 날인가부터 그 편지마저도 반송되고 연락이 끊겨버렸지 뭐니. 마지막으로 아빠한테 온 편지가 평소 보내던 것과는 다르게 아주 짤막한 쪽지 형식이었는데 재미교포 부잣집 여자랑 결혼한다는 내용이었어. 너무 충격이었지만 엄마한테는 보석보다 더 귀한 우리 수진이가 있으니 견딜 수 있었지. 살아보니 남편이고 뭐고 다 필요 없더라. 자식이 최고인 거라. 엄마, 그럼 아빠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불쌍한 우리 엄마. 앞으로 내가 효도할게요. 우리 엄마 내가 지켜줄 거야.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지켜주겠다며 효도하겠다고 호언장담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친정엄마의 희생을 낼름낼름 받아먹기만 했지 정작 엄마에게 해드린 건 아무것도 없으니 불효녀일 뿐이었네요. 여자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엄마는 본인의 경험을 겨울 삼아 늘 제게 입버릇처럼 넌 절대 혼자 자식 키우지 말아라. 나중에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거든 꼭 참고 절대 이혼하지 말고 살아라. 라는 말을 수천 번 하셨죠. 엄마의 신신당부 때문에 제가 망나니 백수 남편과 헤어지지 못하고 10년 넘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혼한 현재로서는 자식만을 위해 안 맞는 남편과 사는 게 과연 자식을 위한 길이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엄마는 동네 아는 할머니들께 어린절 맡기고는 공장 일을 전전하셨어요. 조금 큰 다음에는 공장 마당에서 놀게 하고 일을 하곤 하셨죠. 공장에서 일하는 엄마의 동료들이 저의 이모이자 삼촌이었어요. 그분들이 다크서클이 내려올 정도로 고된 노동을 한 후 다 같이 모여 TV 코미디 프로를 보며 깔깔대며 웃었던 게 엊그제일처럼 생생하네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줬던 노동자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같아요. 그 일꾼 중 한 명이 바로 우리 엄마였죠. 그때 당시에는 최저임금 개념도 없었기에 또 얼마나 박봉이었는지요. 아무리 전업을 하고 몸을 갈아 넣는 노력을 해도 목돈을 마련하기엔 어려웠죠. 당연히 엄마와 전 허리띠를 졸라매고 궁상 맞을 정도로 아끼며 살아야 했어요. 어떤 주택에 사글세 방 한 칸에 살고 있었는데 연탄 한 장 값을 아끼기 위해 연탄불도 안 떼다가 너무 추워 견딜 수 없는 날만 한 장 떼곤 했죠. 그날도 어쩔 수 없이 한 장 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숨이 잘 쉬어지지가 않고 연신 토하고 싶은 마음만 들더군요. 그래서 옆에서 주무시는 엄마를 깨웠더니 엄마가 쓰러져서 일어나질 못하더라고요. 엄마 죽은 건 아니지? 얼른 일어나봐요 엄마.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몸으로 기어가 119에 전화를 했어요. 그 후로는 저도 쓰러졌었는지 기억이 없어요. 눈 떠보니 병원이었죠. 연탄가스 중독이었어요. 예전엔 가끔 일어나는 흔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자칫 사람도 죽을 수 있는 무서운 사건이었죠.
의사 선생님,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요? 살아 있어요? 누워서 엄마만 찾고 있는데 다행히 엄마도 의식을 찾고는 옆 침대에 누워 계시더군요. 우리 모녀는 둘 다 연탄가스를 흡입해 힘이 딸려 일어나진 못하고 손을 뻗어 손가락만 겨우 부여잡았어요. 수진아, 우리 딸 괜찮지? 살아줘서 고마워. 천만 다행이다. 하늘이 도왔어. 아주 허름한 방에서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었네요. 그 후로 또 연탄가스가 셀까봐 그 집에선 이사를 나오고 어떤 조그만 건물 2층에 살게 되었어요. 1층엔 주인 세대가 살고 있었고요. 주인분들은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몇 년 후 사업이 잘 되지 않았는지 그 건물이 경매로 나왔다고 하더군요. 주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쫓겨나듯 나가면서 우리 엄마에게 제안을 했어요. 이 집 경매로 나왔는데 아까우니까 애기 엄마가 사면 어때요? 네? 저희 보고 이 건물을 사라고요? 저 혼자 버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저희 돈 없어요. 요즘 누가 제 돈 주고 집 사고 건물 사고 하나. 다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사지. 돈이 돈을 버는 법이야. 우리도 진작 부동산에나 투자했으면 월세 받으며 편하게 놀고 먹을 수 있는 건데 괜히 남편이 사업한다고 해서 다 말아먹고. 에휴,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무조건 오르게 돼 있어. 내 말 명심하라고. 무슨 예언처럼 던지고 간 그 말을 듣고 엄마는 거의 올 대출로 경매판에 헐값에 나온 그 건물을 샀어요. 아주 조그맣고 오래된 건물이라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건물이었죠. 아마 그때 당시 2억도 안 되는 돈으로 산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후로 딱히 리모델링도 안 했는데 현재 이 건물 시세가 20억이 넘어간다고 하네요. 이 주변이 재개발이 되어 천지개벽할 정도로 상권이 좋아졌거든요. 제가 살아온 곳이긴 하지만 참 믿을 수 없는 가격이네요. 어쨌든 전 주인의 말을 듣고 사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엄마는 그 대출을 갚는데 아주 오래 걸렸어요. 계속 공장 일을 하셔야 했고 나중엔 하나로 만족을 못 하시고 공장 2군데를 다니며 밤낮으로 일을 하셨어요. 마치 일 중독처럼 말이죠. 그런 엄마를 보며 저 또한 나태하게 생활할 수 없었어요. 최대한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 서울 좋은 대학에 입학했고 졸업도 하기 전에 7급 공무원에 합격할 수 있었죠. 대학 합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녀는 치킨 한 마리 시켜놓고는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서로에게 감사하면서 말이죠. 우리 수진아 고생했다. 엄마는 맨날 돈 번다고 밖으로만 돌았는데 이렇게 스스로 공부도 잘하고 취업까지 척척 해주다니. 너한테 감사하고 하늘에 감사할 뿐이다. 날 위해 엄마는 하루에 4-5시간 잘 때 빼곤 하루 종일 일하는데 뭘. 엄마, 이제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다가 건강이라도 나빠지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이제 적은 돈이지만 나도 돈 벌 거고 이 건물에서 월세도 좀 나오니 편하게 사세요. 이 건물 대출도 다 갚았잖아. 내가 용돈도 두둑히 드릴게. 내가 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 엄마를 위해 쓸 거야. 수진아, 넌 이제 결혼 자금 모아서 시집 가고 가정 꾸릴 생각해. 엄마는 알아서 생활 잘할 테니. 넌 엄마처럼 살지 말고 예쁜 가정 꾸려서 남편과 아이와 함께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게 엄마 소원이야. 그땐 20대였기에 결혼이고 뭐고 눈에 잘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에겐 연애 세포가 없는 건지 소개팅으로 남자를 몇 번 만나봐도 당최 눈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엄만 남편 잘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지만 전 아빠 없이 자라서인지 결혼을 꼭 해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죠. 그렇게 취업 후 몇 년간 일에만 몰두했어요. 하루는 친구를 만나러 강남역에 나갔는데 어떤 고급차가 한 대 제 앞에 끽 서더군요. 전 너무 놀랐어요. 창문이 열리고 웬 남자가 절 향해 윙크를 하더군요. 그 옛날 야터족도 아니고 웬 날라리인가 했죠. 무시하고 가려는데 그 차가 절 계속 쫓아왔어요. 주변에서 다른 차량들이 빵빵대도 말이죠. 지금 저한테 윙크 날리시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러시죠? 너무 마음에 드는데 빨리 걸어가시길래 차로 쫓아왔네요. 지금 약속 있으신 거예요? 시간 없으시면 전화번호라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됐어요. 그냥 가세요. 전 무시하고 친구와의 약속 장소로 갔어요. 카페에서 친구와 한 3, 4시간 수다를 떨고 나왔는데 그 남자는 아예 카페 앞에 대기하고 있더군요. 강남역은 하도 복잡해서 그냥 차는 파킹해 놓고 걸어서 쫓아다니려고요. 그게 더 효율적이겠네요. 전화번호 아니면 이름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나이는 당연히 저보다 어리신 것 같고.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 뭐. 남친 있어도 상관없어요.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갑니까? 지금 남자친구 사귈 생각 없어요. 그냥 일만 하기에도 벅차다고요. 안녕히 가세요. 저 이상한 남자 아니니까 괜한 오해 마시고. 그럼 하루 종일 쫓아다닐게요. 이름과 전화번호 주실 때까지.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일 보세요. 그 남자는 진짜로 그날 하루 종일 절 따라다녔어요. 언젠간 나가 떨어지겠지 하고 일부러 많이 걸어 다녔는데 뒤돌아보면 늘 있더군요. 그런데 제가 도망가거나 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그 남자의 잘생긴 외모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전 남자 얼굴이나 키 따위 보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고 다녔는데 내심 그게 아니었나 봐요. 사진 몇 장으로만 접했던 아빠가 워낙 잘생기신 분이었거든요. 저도 우리 엄마를 닮아 은연중에 잘생긴 남자를 찾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죠. 남자 얼굴 뜯어먹고 살 거 아닌데 말이죠. 휴. 친구와 헤어지고 오는 길에 집 앞까지 그 남자가 따라오더군요. 일단 그날은 어떻게든 떼어내려고 잘못된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잠시만요. 확인 좀 하고요. 그 남자는 바로 제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하더군요. 당연히 딴 사람이 받았죠. 에이, 정말 1억이에요. 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 다니고 우리 집안도 엄청나게 부자예요.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저한테 정말 1억이에요. 하루 종일 쫓아다닌 보람이 없잖아요. 그저 웃음만 나더군요. 그래서 제 진짜 번호와 이름을 알려주고는 헤어졌죠. 자려고 누웠는데 이상하게도 그 남자의 얼굴과 말투가 계속 떠올랐어요. 정말 이상한 마력의 소유자였죠. 그 남자는 회사 나가는 시간만 아니면 언제나 제게 달려왔어요. 마치 슈퍼맨처럼 말이죠. 또 고가의 외제 차량은 왜 이리 많이 소유하고 있던지 올 때마다 차가 바뀌더군요. 최고급 프랑스 레스토랑에 비싼 선물 공세를 펼치는데 솔직히 그 부분에 혹한 것도 좀 있는 것 같네요. 몇 달 정도 튕기다가 우린 사귀게 되었고 조심한다고 했는데 여행지에서 덜컥 임신이 되어버렸어요. 제 나이 아직 20대 후반이라 결혼하기에도 이른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임신이라니.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드디어 임신된 거야? 내가 다 노린 거지. 이왕 이렇게 된 거 결혼까지 쭉 이어가자고. 그럼 우리 엄마 아빠 다 데리고 올 테니 이번 주말에 상견례 하자. 얼떨결에 상견례 일정까지 잡혔으니 엄마에게 말씀을 드려야 했죠. 엄마, 나 임신했어. 남자친구가 결혼까지 빨리 해버리자네?
상견례 일정 잡았는데 오실 수 있죠? 뭐? 임신? 수진아, 괜찮은 남자인 거야? 넌 엄마같이 살면 안 돼. 좋은 사람과 행복한 가정 꾸려야 한다고. 나한테도 잘해주고 성격 좋고 집안도 꽤 잘 사는 것 같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에요. 키 훤칠하고 잘생겼고요. 일단 아기가 들어섰다니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니. 우리 딸내미 선택을 믿어야지. 네가 좋다면 엄마도 좋아. 상견례 자리에 나갈 제대로 된 옷이 있나 모르겠네. 그렇게 상견례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네요. 인물 좋은 남친의 부모님도 역시 탤런트처럼 멋지게 생기셨더군요. 교양이 넘치기도 했고요. 남친 부모님마저 옆으로 차문이 열리는 람보르기니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나이도 지긋하신 분들이 선택하기엔 좀 의외의 차였지만 돈 많은 분들이니 그러려니 했죠. 상견례는 사돈간의 예의를 갖추는 분위기 속에 순조롭게 끝났어요. 이제 진짜 결혼 준비가 남았죠. 남친은 본인 명의의 강남 아파트가 있다며 그곳에서 신혼을 시작하면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결혼식도 전 소박하게 하고 싶었지만 남친의 요구로 최고급 호텔에서 치르게 되었죠. 어느새 저는 만삭이 되어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띵동 하고 벨이 울리더군요. 인터폰으로 보니 웬 누추한 거적대기를 입은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누구세요? 저 나석이 엄마인데 우리 나석이 얼굴 좀 보러 왔어요. 나석이 친구가 여기 가면 나석이 볼 수 있다던데. 결혼까지 했다는데 엄마한테 이런 방구 말이 없어서. 혹시 댁이 나석이 섹시요? 김나석 씨요? 제 남편인데요. 아니 할머니가 우리 시어머니 얼굴이 아닌데? 나석이 엄마라니 그게 무슨 소리죠? 혹시 물건 팔러 오신 거예요? 안 사요. 나가주세요. 그 할머니는 끈질기게 배를 눌러댔어요. 전 옆집에 괜히 피해가 갈까봐 일단 문을 열어드렸죠. 그 할머니 얼굴을 보는데 묘하게 남편의 얼굴이 오버랩되더군요. 그러나 엄청 고생이 찌든 까맣고 주름 자글자글한 얼굴이었죠. 문을 열어드리자 그 할머니는 대뜸 울기 시작하더군요. 색시가 내 며느리군요. 아이고, 임신까지 했네 그려. 우리 나석이 아기 맞죠? 손녀예요, 손자예요? 아니 할머니, 혹시 치매이신가요? 자꾸 저보고 며느리라고 하시고 전 시어머니, 시아버지 따로 계세요. 잠시만요. 남편한테 전화해 볼게요. 여보, 지금 어떤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왔어. 당신 엄마라면서 말이야. 당장 집에 와줄 수 있을까? 회사에 말하고 말이야. 뭐? 아이씨, 알았어. 내가 갈게. 남편이 집으로 달려오는 동안 그 할머니는 말을 이어갔어요. 계속 비통한 표정으로 말이죠. 우리 나석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거짓말을 해대더군요. 거의 병적으로 말이죠. 시골 촌구석에서 이렇게 잘생긴 아들이 태어나니 주변에서 바람을 꽤나 넣었는지 어쩐지 본인이 진짜 왕자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는 없는 살림에 사기까지 쳐서 돈을 마련해 사치스럽게 살더이다. 상견례까지 했다고 했죠. 그거 아마 다 섭외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 창피해서 맨날 그렇게 거짓부렁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아마 대기업 다닌다는 것도 다 거짓말일 거예요. 돈 없는 게 죄지 참.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할머니의 말이 맞다면 당장 남편과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만삭인 내 배를 부여잡게 되더군요. 너무 놀라서 사지를 떨고 있는데 남편이 왔어요. 아이씨, 엄마, 여긴 왜 와서 만삭인 며느리한테 충격을 주는 거야?
내가 가끔 전화한다고 했잖아. 나 사는데 간섭하지 말라고 했잖아. 가난뱅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제 와서 초치려들어. 뭐? 엄마? 당신 지금 네 할머니한테 엄마라고 했어? 그럼 상견례랑 결혼식 때 나왔던 시부모들은 뭐야? 다 가짜였던 거야? 당신 대기업 다니는 거 맞아? 이 집은 어디서 난 거고? 아이씨, 그래. 다 대출이고 이 집은 월세고 난 백수다. 이 돈들 다 구하느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빌빌대고 다녔으니 네가 애 낳으면 얼른 복직해서 돈 벌어서 다 갚아줘. 아, 아니다. 니네 엄마 나름 건물주잖아. 뭐 다 쓰러져가는 건물이긴 하다만. 그리고 솔직히 이 럭셔리한 환경들을 나만 누리고 산 게 아니잖아. 돈 있는 사람들이 갚아줘야지. 안 그래? 뭐라고? 이 미친 사기꾼 같으니 당장 이혼해. 그러자 그 할머니, 아니 내 진짜 시모가 제게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더군요. 색시, 내 손주까지 가진 마당에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고 참아주세요. 내가 이 집 살림이며 허드렛 일 다 해줄 테니 우리 아들 버리지 말고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될까요? 전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더 이상 뱃속의 아기에게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대강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왔어요. 친정 엄마도 엄청 놀라셨죠. 김서방하고 싸운 거야? 대체 왜 울면서 친정에 짐 싸서 온 거야? 전 엄마에게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설명했어요.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만 보이고 싶었는데 정말 죄송스럽고 면목 없더군요. 두 모녀가 껴안고 엉엉 울고 있었는데 누군가 배를 눌러 나가보니 시모가 서 있더군요. 시모는 우리 엄마와 저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가며 사죄를 했어요. 사돈어른, 못난 자식 탓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없는 살림에 남편 일찍 죽고 직살나게 일만 하며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저렇게 삐뚤어 나가버렸네요. 제발 이혼만은 막아주시고 못난 우리 아들 한 번만 걷어주시면 안 될까요? 친정엄마는 사돈인 시무를 집으로 들였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더군요. 사돈어른, 저도 남편과 일찍이 헤어지고 딸아이 저 혼자 키우느라 고생했습니다.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최종 결정은 딸과 사위가 알아서 잘 하겠죠. 하지만 저도 이혼만은 않도록 최대한 설득해 보겠습니다. 시모가 남편을 구워 삶았는지 남편도 저녁 때쯤 저희 친정에 기어 들어와 무릎 꿇고 사죄하더군요. 앞으로 거짓말 안 하고 열심히 잘 살아보겠다면서 말이죠.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여서 저도 마음이 약해졌는지 시모와 친정엄마의 설득 때문이었는지 저도 남편을 제대로 된 인간으로 고쳐보기로 다짐했죠. 당장 강남 월세집을 청산하고 그동안 남편이 펑펑 쓴 돈을 갚기 시작했어요. 친정엄마 건물에 2층 월세 주던 방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곳에서 살며 아들을 출산했죠. 대기업에 다닌다고 뻥을 쳤던 남편의 취업 자리를 대신 알아봐주는 게 쉽지 않더군요. 엄마 건물 1층이 원래 살림집이었는데 야채 가게로 개조해서 다른 분이 장사하고 있었어요. 친정엄마가 어렵게 부탁하여 남편이 그곳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죠. 맨날 힘들다며 죽는 소리를 해댔지만 절대 못 그만두게 했어요. 전 육아휴직을 마친 후 바로 복직했죠. 그때 당시 친정엄마가 4-5시간 정도 동네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계셨는데 일단 엄마한테 아이 봐주시는 비용을 조금 드리면서 우리 서진을 봐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시모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저 며느리야, 이번에 복직하면서 친정엄마가 아기 봐주시기로 했다고.
그거 말이야. 내가 봐주면 안 될까? 아기 봐주는 비용을 내가 받으면서 말이야.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시길래 친정 엄마께도 말씀드리고 시모가 우리 집에 함께 살며 봐주는 걸로 세팅되었어요. 아마도 농산일로 돈 버는 게 힘드셨는지 육아 비용을 드리니 좋아하시더군요. 시모는 우리 아이뿐 아니라 저한테도 정말 잘해주셨어요. 친정 엄마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사돈어른, 어째 우리 딸한테 친정 엄마인 나보다 더 잘해주십니까? 사돈 건강도 챙기세요. 우리 딸 감기 걸렸다고 배에다 도라지에다 몸에 좋은 거 잔뜩 넣어 고아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는요 무슨. 우리 아들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도 감지덕지인데 원래 부모는 자식을 위해 지원을 좀 해줘야 하는 법인데 돈이 없으니 이렇게라도 정성을 들여야지요. 며느리는 제 딸이나 다름없습니다. 업겨다녀도 시원찮을 귀한 딸이니까요. 맨날 매사에 불평불만이나 하던 남편은 꼴보기 싫었지만 같이 사는 시모가 이렇게나 잘해주니 그 불만이 다 사그라들었어요. 어째 저런 천사 같은 시모 뱃속에서 망나니 남편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죠. 물론 양가 어머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지만 아이가 생기고 맞벌이까지 하니 정말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네요. 남편한테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서 일에 전념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최숙자 씨 며느리 되시나요? 지금 경찰서에서 보호 중이니 바로 와서 모셔가시겠어요? 아마 치매이신 것 같은데 자꾸 며느리만 찾네요. 며느리 전화번호는 외우신 모양이에요. 너무 놀라서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시모가 겁에 질린 표정을 하며 앉아있더군요. 절 보더니 제품에 와락 안겼어요. 며느리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시장 나왔다가 도저히 집 가는 길이 생각이 안 나더구나. 네 전화번호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대체? 다음 날이 밝자마자 시모를 데리고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받아봤어요. 치매가 진행되는 단계라고 하더군요. 겁이 덜컥 났어요. 일단 남편과 친정엄마와 함께 상의를 했죠. 여보, 일단 우리 서진이를 더 이상 어머님께 맡길 수는 없을 것 같아. 서진이도 봐야 하고 어머님도 케어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니 당신이 야채 가게 알바 그만두고 맡아주면 안 될까?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한다고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잖아. 뭐야? 너 지금 장모님 앞에서 서방님 무시하냐? 내가 알바나 하고 있으니까 나보고 그만두고 치매 걸린 우리 엄마랑 서진이 둘 다 보라고? 그거 못해. 그럼 내가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 그만두고 뒷바라지 하란 말이야 뭐야? 치매 걸린 당신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에휴, 하긴 당신같이 무책임한 아들을 둔 어머님이 가엾긴 하다. 저와 남편이 친정엄마 앞에서 싸웠더니 엄마가 말리시더군요. 자자, 사돈어른 겨우 잠드셨는데 큰소리 내지 말고 진정해라. 다 내가 담당하마. 내가 동네 식당에서 4시간 일해서 푼돈 버느니 우리 가족 돌보는 게 낫지. 내가 돈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가족들 돌보는 게 더 보람이 있을 것 같다. 사돈과 내가 쿵짝이 맞으니 잘 돌볼 수 있을 거야. 마침 주변에 치매 노인들 위한 센터도 있더라. 내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인데 이까짓 거 뭐가 힘들겠니? 이렇게 친정 엄마의 무한한 희생이 또다시 시작되었죠. 엄마는 연약한 몸으로 치매 걸린 시모를 돌보며 우리 서진이까지 케어해 주셨어요. 시모를 치매센터에 보내고 서진이를 어린이집까지 등원시키고는
남는 시간엔 살림을 도와주셨죠. 진짜 슈퍼어머니 따로 없었어요. 제가 최대한 연차 내가며 엄마의 일을 나누하려 했지만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겠어요. 맨날 채소가게 알바 잠깐 하고 잠이나 처자는 남편을 채근할 수밖에 없었죠. 친정엄마와 같은 건물에 살고 있으니 남편과 큰 소리 내며 싸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어요. 속이 터지는 쪽은 저였죠. 시모의 치매기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약을 계속 복용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고집은 왜 이렇게 또 세지던지. 어느 주말에는 시모가 화장실 뒤처리를 혼자 하겠다며 화장실 전체 벽에 똥칠을 잔뜩 해놓았더군요. 서진 아빠, 어머님이 화장실 벽에 똥을 잔뜩 발라놨으니 그렇게 누워만 있지 말고 당신이 들어가서 얼른 치워요. 아우, 냄새. 어쩐지 집안에 똥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 당신이 해. 아님 장모님 시키든가. 난 비위가 약해서 못한다고. 뭐라고? 이 양반아. 당신 엄마 똥인데 뭐가 그렇게 더럽다는 거야. 당신 어렸을 때 어머님이 똥기저귀 다 갈아주셨을 텐데 이제 와서 이러기야? 진짜 후레자식이 따로 없네. 이렇게 또 남편과 한바탕 벌이려는데 친정엄마가 화장실에 들어가 묵묵히 치우고 계시더군요. 시모 목욕까지 해주시고 말이죠. 뒤늦게 발견하곤 제가 얼른 들어가서 벽을 열심히 닦았죠. 서러움인지 뭔지 모를 감정 탓에 눈물이 나더군요. 남편을 잘못 골라도 단단히 잘못 골랐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 모녀의 고단함을 아셨는지 지극정성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3년 만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시모 케어를 위해 같이 주무시던 친정엄마는 본인 탓을 하시더군요. 아휴, 사돈 어른, 내가 잠에 취해 사돈이 황천길로 가시는 것도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사돈. 이렇게 빨리 가시다뇨. 너무 야속하네요. 장례식장에서도 가장 많이 오열한 사람은 바로 우리 친정엄마였죠. 친구같이 지내던 시모가 돌아가시니 적적하셨는지 엄마가 하루가 다르게 안색이 안 좋아지시는 게 보였어요. 안 되겠어서 얼른 종합검진을 받아보게 했죠. 엄마는 괜히 돈 들어간다며 큰 병원에서 검진받는 걸 사양하셨지만 제가 재촉해서 받게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참담하더군요. 림프절 혈액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더군요. 그동안 뭐 하느라 그렇게 바빴는지 우리 엄마 건강이 이 지경이 되도록 신경 써주지 못하는 것이 미치도록 후회되었어요. 엄마, 안 돼. 의사가 1년 정도 산다고 말한 거 다 거짓말이야. 왜 엄마가 1년밖에 못 살아? 나랑 100살까지 같이 살 거야. 난 우리 엄마뿐인데 왜 엄마한테 이런 몹쓸 병이 찾아온 거야. 그동안 신경 못 써드려서 죄송해요. 다 나 때문이야. 수진아, 엄마는 네 덕분에 이제껏 호강하고 살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사람 운명은 어쩔 수 없나 봐. 의사가 시한부 판정 내렸으면 받아들여야지. 뭐 어떡하겠니. 앞으로 엄마 죽으면 서진이랑 김서방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엄마와 저는 서로 다독이며 울고 있는데 옆에서 다 듣고 있던 남편이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해대더군요. 심지어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말이죠. 그럼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 건물 저희 부부 공동 명의로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더 적게 나가지 않을까 싶어서요. 미리 상조도 가입해놓고 말이죠. 그럼 내가 장례식을 좀 알아볼게요. 여기는 육개장이 별로였단 말이야. 다른 곳을 알아볼까? 제일 싼 데가 어디지? 남편의 망언에 저와 엄마는 얼어붙고 말았어요. 이미 오열한 상태라 기운 빠진 엄마는 부들부들 떨며
남편에게 문자 하나를 보내더군요. 김서방, 아니 이제 남일 테니 그냥 김나석이라고 부르겠네. 지금 내가 보낸 문자 확인하게나. 딸아, 너에게도 보냈으니 확인해봐. 그리고 오늘부로 저놈이랑 당장 이혼해라. 저와 남편은 엄마가 보낸 문자를 열어보았어요. 어떤 동영상이 하나 전송돼 있더군요. 엄마가 부연 설명을 해주셨죠. 김나석, 네가 얼마 전에 1층 야채 가게에서 돈을 훔쳤다지? 가게 주인이 나한테 이 CCTV 영상을 보냈더구나. 사위 교육 똑바로 시키라면서 말야. 당장 경찰에 신고한다는 걸 내가 돈 주고 싹싹 빌어서 무마했네. 다 내 딸과 잘 살길 바랬기 때문이야. 하지만 다시 마음 바꿔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야겠구먼. 친정엄마는 잘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1층 야채가게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바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사색이 되어 말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장모님, 제발 경찰한테 신고만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경찰에 잡혀가면 우리 서진이는 누가 보겠어요. 제발 용서해 주시고 저 이혼시키지 말아주세요. 저 이제 나이도 많이 먹어서 누가 밥 먹여줄 사람도 없다고요. 정말 찌질한 새끼였어요. 내 아들의 아빠라는 사실이 부끄럽고 창피했죠. 서진 아빠, 아니 김나석, 너 이제 남의 돈까지 훔치고 다니냐? 당장 짐 싸서 우리 엄마 집에서 나가. 이혼 소송할 테니까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고 나한테는 직접 문자도 한 통 보내지 마. 그렇게 남편을 트렁크 짐 하나와 함께 쫓아내버렸어요. 그 인간이 눈앞에 안 보이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변호사를 통해 듣자니 남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구속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네요. 돈 없고 빽 없는 인간이니 교도소에서 콩밥 먹으며 정신 좀 차리라죠 뭐. 그 후로 전 공무원 휴직계까지 써가며 엄마를 돌봤어요. 1년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절대 그냥 보내드릴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수진아, 네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 이따 우리 집으로 오기로 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뭐요? 내 아빠? 미국에 계시다면서요. 진짜 우리 아빠 맞는 거예요, 엄마? 전 믿을 수 없었지만 1시간 후 집으로 찾아온 할아버지는 사진 속 그 잘생긴 청년과 얼굴이 비슷했어요. 꿈에 그리던 내 아빠가 맞더군요. 네가 수진이니? 우리 딸 수진이 맞지? 엄마 젊었을 때 얼굴과 똑같구나.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야. 딸아, 정말 미안하다. 이제야 찾아온 아빠를 용서해다오. 저도 너무 놀랐지만 엄마와 아빠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우셨어요. 믿겨지지 않는 듯 서로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말이죠. 저 또한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죠. 몇 시간 동안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고는 아빠가 미국에서 지금껏 살아온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내가 당신에게 이별의 편지를 보냈다고?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야. 아마 우리 부모님께서 내가 보낸 것처럼 해서 보낸 듯하오. 난 미국에서 당신과 수진이를 잊지 못하다가 몇 년 후 거의 강제로 집안끼리 정략 결혼을 했지에. 그런데 9.11 테러 때 뉴욕으로 놀러갔던 내 식구들이 모두 죽고 말았어. 벌써 20년도 더 된 일이지만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끔찍함은 아직도 생생하구만. 나 혼자 부모님 사업을 물려받아 지금껏 경영하다가 미국에서의 모든 생활을 다 접고 서울로 들어왔지. 지난 수십 년간 당신과 수진이의 행방을 수소문해왔지만 알 길이 없었어. 그런데 당시 피업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당신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 그런데 당신이 지금 혈액암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듣고 얼마나 놀라고 슬펐는지 몰라. 운명이 어찌나 얄궂던지. 하지만 걱정 마오. 내 전 재산을 쏟아 부어서라도 당신 건강 꼭 되찾게 해줄 테니 걱정 마요. 고마워요, 수진 아빠. 나랑 수진이를 뒤늦게라도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엄마와 아빠는 재회하셨어요. 우리 식구는 아빠가 살고 계시다는 대저택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혼자 사시는 집이 넓어야 얼마나 넓겠거니 했는데 90평대 아파트에 방이 5개나 되니 무슨 올림픽 경기장처럼 느껴지더군요. 아빠의 지원 덕분에 엄마는 최고급 병실에서 VIP 환자 대우를 받으며 투병하고 계세요. 좋은 환경에서 치료해서 그런지 주치의가 놀랄 정도로 경과가 좋아지고 있더군요. 모든 게 세팅되고 난 후 아빠가 하신 일은 바로 엄마와의 혼인신고였어요. 저도 동행했는데 그 자리에서 얼마나 뭉클하고 또 감동적이던지 제가 다 오열하고 말았네요. 엄마는 거의 38년 만에 하는 혼인신고였으니까요. 엄마, 유부녀 된 거 축하해요. 이제 건강 회복할 일만 남았네. 이렇게 농담도 하면서 우리 가족은 크게 웃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늘 웃으면서 헤쳐나갈 생각입니다. 제발 엄마가 사랑의 힘으로 하루라도 더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여러분께서도 저희 엄마의 건강을 위해 기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 챙기세요. 세상 모든 가치 중에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행복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